한국의 누리호가 발사되던 그 순간 7초 동안 완전한 블랙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나사 관제실이 얼어붙었죠. 천하의 미국조차 당황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모든 위성 데이터를 공유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해독할 수 없었죠. 결과가 공유됐을 때 전 세계가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아닙니까? 60년 동안 거절당한 나라. 그리고 15년 동안 홀로 만들어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만든 누리호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7초. 고작 7초 동안 지구 절반의 추정망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11월 말에 평범했던 어느 아침이었죠. 워싱턴 나사 고다드 센터 관제실. 저는 세 대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일상적인 추적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24분. 모든 화면이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신호 소실. 추적 불가. 신호 끊김.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저는 32년간 궤도를 추적해왔습니다.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10년, 나사에서 20년. 하지만 그날 제 모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테커입니다.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궤도분석본부 수석연구원이죠. 미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10년간 GPS 위성군 관리를 담당했고 소령으로 전역한 뒤 나사에서 20년을 더 보냈습니다. 발사체 궤도 정밀도 분석, 위성 추적 시스템 운영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숫자로 판단해온 사람이죠. 신호의 패턴, 궤도의 곡선, 엔진의 미세한 불안정성. 그것이 제가 구사하는 언어였습니다. 제 옆자리 톰이 외쳤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발사체 신호가 사라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NSA 보조 위성으로 전환. 하지만 NSA 추적 위성마저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블랙아웃. 얼마나 끊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7초입니다. 톰이 대답했죠. 뒤편에서 신입 제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7초밖에 안 되는데 문제될까요? 통신장애 정도 아닐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7초가 뭔지 아나? 잠깐 끊긴 거잖아요. 우주에서 7초는 11km야. 제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발사체가 초속 1.6km로 상승하는데 7초간 추적을 못하면 11km를 놓치는 거야. 그 사이 궤도 이탈도 폭발도 추락도 일어날 수 있어. 7초는 생사를 가르지. 관제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응시했죠. 그리고 정확히 7초 후. 톰이 소리쳤습니다. 신호 복구됐습니다. 저는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습니다. 데이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텔레메트리 코드가 빠르게 업데이트됐죠. 최종 좌표가 떴습니다. 650.2k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표 궤도는 650km였죠. 오차 0.2km.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아? 톰이 물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3차례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650.2km. 나사의 표준 오차 범위는 0.6km입니다. 스페이스X가 0.4km죠. 그런데 한국이 0.2km를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었어요. 명중이었습니다. 정밀도가 우리보다 3배나 높은데요.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의 우주기술을 학습형 수준이라 평가해왔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단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정밀도는 뭡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리호 발사체 재원, 탑재 위성 목록, 궤도 데이터. 처음부터 전부 다시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신호 복구 이후 전송된 텔레메트리 코드가 이상했어요. 미국 프로토콜에 없는 암호화 패턴이 섞여 있었습니다. 톰, 이거 좀 봐.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신호 구조가 우리 표준이 아니야. 톰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암호화돼 있네요.
복호화 시도해볼까요? 해봐.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30분, 40분이 흘렀어요. 여전히 불가능했죠. 마르쿠스, 이거 우리 암호 체계가 아니에요.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신호를 읽을 수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모든 위성 데이터를 공유받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발사 계획, 궤도 정보, 탑재체 데이터. 우리는 전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한국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했어요. 7초간 사라진 신호. 복구 이후엔 암호화된 패턴. 그리고 0.2km라는 불가능한 정밀도. 제 안의 냉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국산 로켓 맞죠? 제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품 명세서를 훑어봤습니다. 국산 부품이라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국산인지는 불분명했죠. 확인이 필요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상급자인 존 디렉터가 들어왔습니다. 태커, 보고서 올려. 지금 분석 중입니다. NSA에서 난리야. 신호 끊김 원인 파악해. 저는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한국 발사체가 7초간 통신 두절됐습니다. 복구 후 목표 궤도 진입이 확인됐고 오차는 0.2km입니다. 그런데 신호가 암호화돼 있어서 해독이 안 됩니다. 존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0.2. 우리보다 정밀하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암호화는 뭐야? 우리가 못 읽는다고? 네. 독자 프로토콜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가안보국에 보고 올라갈 거야. 코드 오렌지 발령될 수도 있어. 코드 오렌지. 기술적 위협 경보입니다. 동맹국이 예상을 벗어난 기술력을 보였을 때 발령되죠. 저는 그날 저녁 백악관 국가안보국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궤도 정밀도 및 신호 암호화 분석.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든 거라고? 어떻게 이 정밀도가 나온 거죠? 기술 이전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독자 개발인가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32년간 궤도를 분석하며 확신했습니다. 우주기술은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라고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그 네 축이 세계 우주 질서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그 아래에서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650.2km. 오차 0.2km. 이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정밀도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쏜 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관제실에 남아 데이터를 계속 분석했어요. 누리호가 실은 탑재체 목록을 봤습니다. 큐브 위성 12기, 중형 위성 1기. 총 13기의 위성이었죠. 보고서 끝부분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위성 상호 통신 가능 설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였어요. 단순히 위성을 쏜 게 아니라 우주에 그물을 친 겁니다. 13개 위성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왜 13기를 한꺼번에 쏜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관측이 아니라 제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주를 향해 쏜 게 아니었습니다. 자주를 향해 쐈던 거예요. 650km 상공에서 0.2km 오차로 13개 위성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암호화된 신호로 독자성을 선언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650km 위에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시했던 동맹국이 이제 스스로의 궤도를 그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7초 동안 지구 절반이 침묵했고 돌아온 건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한국식 정밀도. 암호화된 독립. 그물처럼 연결된 13개의 눈. 그건 실패한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된 침묵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국 분석관 3명, 나사 기술진 5명이 모였어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어떻게 이 정밀도가 나왔는가? 존 디렉터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태커, 다시 한번 설명해보게. 저는 프로젝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목표 궤도 650km, 실제 진입 650.2km. 오차 0.2km입니다. NSA 분석관 중 한 명인 제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스페이스X가 0.4km인데? 맞습니다. 한국이 2배 더 정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존이 물었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은? 그게 제 첫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로켓 설계 도면이 떴어요. 러시아 RD-191 엔진과 누리호 엔진을 비교했습니다. 화면에 두 엔진의 단면도가 나란히 나타났죠. 추력실 구조가 다릅니다. 터보펌프 배치도 다르고요. 연소 사이클 자체가 달라요.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장정 로켓은요? 확인했습니다. 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 화면을 띄웠어요. 각국 로켓 엔진의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누리호의 추력 벡터 제어 방식은 독자적입니다. 기존 어떤 엔진과도 구조가 다릅니다. 제임스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계는 복제하고 외형만 바꾼 거 아닐까? 그렇다면 성능 패턴이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소 효율 곡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엔진의 효율 곡선과 누리호 엔진의 곡선이었습니다. 누리호만 독특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죠. 이건 독자 설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든 거지?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 타임라인이었어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화면에 오래된 문서 사진이 떴습니다. 할러 우주기술 협력 협정서였어요. 1993년 한국이 러시아에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로켓 엔진 설계를 배우고 싶어 했죠. 결과는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문서가 나타났어요. 1998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또 거절. 네. 러시아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국무부 문서였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이 미국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도 거절했나? 존이 물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협정 때문이었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막힌 거네. 맞습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모두 문을 닫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진이 떴어요. 2010년 독자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설계도도 없이?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참고할 데이터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연소시험 기록을 띄웠습니다. 숫자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소시험 100회 이상 진행됐습니다. 100회? 네. 실패하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터보펌프가 폭발했고 연소실이 녹아내렸고 밸브가 막혔습니다. 저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폭발로 일그러진 시험대, 검게 그을린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어요. 제임스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실패 데이터를 축적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학습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궤도 도달엔 실패했죠. 누리호 1차 발사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오차 13km였습니다.
13km면 엄청 큰 건데요. 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사 기준으론 실패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1년 2차 발사. 오차 1.4km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 3차 발사. 오차 0.8km. 저는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4차 발사. 오차 0.2km.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존이 천천히 말했어요. 3년 만에 65배 개선한 거잖아. 맞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데요. 우리도 20년 걸렸던 개선 속도를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저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오차 감소 곡선이었습니다. 13km에서 시작해서 0.2km까지 떨어지는 선이 그려져 있었죠. 등비수열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학습 패턴이에요. 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AI 피드백 루프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발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발사에 반영한 거죠. 저는 부품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화면에 긴 목록이 나타났어요. 총 부품수 37만 개, 참여 기업 300개, 국산화율 100%. 제임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러시아 부품이 하나도 없다고요? 없습니다. 전부 한국 기업이 만들었어요. 저는 주요 부품 제조사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엔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터보펌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추력 제어 시스템 대한항공, 관성 유도장치 두산.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방산 기업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민간 산업 전체를 동원했어요. 저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국산화율 85%, 중국 장정 92%, 스페이스X 펠컨 9 95%. 수치가 화면에 나란히 정렬됐습니다. 한국만 100%입니다. 존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완전 자립이란 얘기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기술 협력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교차 검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러시아, 중국, 미국 간 로켓 기술 관련 통신 기록을 전부 뒤졌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유출 기록 0건이에요. 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기술 문의도 부품 구매도 컨설팅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자 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존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가 막은 게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죠. 거절이 그들을 자립으로 이끌었다고.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계도를 받은 게 아니라 그려낸 거네요. 맞습니다.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복제가 아니라 발명이야. 저는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15년입니다. 그들이 이 기술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15년. 존이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금지된 기술을 복제한 게 아니라 발명했다고 쓰겠습니다. 국가안보국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650.2km, 오차 0.2km, 37만 개의 국산 부품, 15년의 독자 개발, 100회 이상의 연소 시험. 그들의 노트엔 남의 설계가 없었습니다. 실패 데이터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 실패가 그들을 완성시켰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립이 무기라는 걸. 의존하지 않는 것이 힘이라는 걸. 러시아가 거절했고 미국이 문을 닫았고 유럽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정밀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650km 위에 한국의 위성 13기가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위성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궤도를 그리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았다. 진화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지웠어요. 너무 감정적이었으니까.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독자 개발로 검증됨. 기술 유출 증거 없음. 자립형 개발 모델로 평가. 하지만 제 마음속엔 지워진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화했다고. 우리가 막았지만 그들은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보다 나았다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금지를 허가로 바꿨어요. 거절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15년 동안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만들어냈죠. 저는 그날 제 오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학습형이라고 무시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선생이 없어도 배웠습니다. 실패를 교과서로 삼아서요. 그건 기술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누리호 탑재체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3기의 위성. 숫자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구성이 묘했습니다. 중형 위성 1기, 큐브 위성 12기. 왜 이렇게 많이 실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상 시험 발사에선 탑재체를 최소화합니다. 무게가 늘수록 위험도 커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13기를 한꺼번에 실었어요.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저는 각 위성의 사양서를 열어봤습니다. 중형 위성은 지구 관측용이었어요. 해상도 1m급 카메라가 탑재돼 있었죠. 큐브 위성 12기는 다양했습니다. 4기는 통신 실험용, 3기는 우주 환경 측정용, 5기는 기술 검증용. 목적이 제각각이네. 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통신 프로토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발견했어요. 인터 새틀라이트 링크 실험. 위성 간 데이터 링크. 제 손이 멈췄습니다. 톰, 이거 봐. 뭔데요? 위성들이 서로 통신한대. 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성끼리요? 지상국 거치지 않고? 그렇게 써 있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각 위성의 통신 장비 명세를 봤어요. 전부 교차 통신 모듈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13기 전부요. 이건 네트워크야.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네트워크요? 위성 네트워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지. 톰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지상국 없이도 작동한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저는 궤도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13기의 위성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화면에 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점이 궤도에 흩어졌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배치가 균등했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간격이었죠. 이거 커버리지 최적화 아니야? 톰이 물었습니다. 맞아. 지구 표면을 최대한 커버하도록 배치한 거야. 저는 통신 범위를 그려봤습니다. 13개의 원이 지구를 감쌌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공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감시망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감시망요? 지구 어디든 볼 수 있는 거지. 13개의 눈으로. 톰이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정찰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저는 데이터를 더 분석했습니다. 각 위성의 관측 주기를 계산해봤어요. 13기가 동시에 작동하면 지구의 특정 지점을 90분마다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16회. 이건 실시간 감시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한 단계 더 진행했습니다. 위성 간 데이터 전송 경로를 그려봤어요. 화면에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3개의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었죠. 그리고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봐봐, 톰.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번 위성이 북태평양을 관측해. 데이터를 3번 위성으로 넘기고 3번이 7번으로, 7번이 지상국으로 전달하는 거야.
릴레이네요. 맞아. 근데 중간에 3번이 고장나면 저는 시뮬레이션에서 3번 위성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러자 선이 다시 그려졌어요. 1번에서 5번으로, 5번에서 9번으로, 9번에서 지상국으로. 경로가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톰이 입을 벌렸습니다. 스스로 우회한다고요? 응. 자율 네트워킹이야.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우리 GPS 위성은 어떻게 작동하지? 톰이 대답했어요. 중앙 통제실에서 모든 위성을 관리하죠.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를 받고, 만약 통제실이 해킹당하면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의 약점이야.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한국 시스템은 달라. 분산형이거든. 중앙이 없어. 지상국이 공격받아도 위성들끼리 알아서 작동해. 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건 전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란 얘기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인정했죠. 그렇다고. 저는 위성 간 통신 프로토콜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율 네트워킹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었어요. 머신러닝 기반이었습니다. 이건 AI야. 뭐가요? 위성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통신 경로를 바꿔. 중앙 통제 없이. 톰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럼 지상국이 전부 파괴돼도 위성들은 계속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해.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봤어요. 지상국 3곳을 모두 비활성화했습니다. 위성들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어요. 선들이 깜빡였죠. 하지만 5초 후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3개 위성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동했어요. 지상국 없이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관측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제어야. 그들은 위성을 조직으로 만들었어. 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직이요? 13개의 위성이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지. 리더가 없어도 명령이 없어도. 저는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누리호 탑재 위성 네트워크 분석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4가지였어요. 첫째, 13기 위성의 궤도 배치는 지구 전역 커버리지 최적화. 둘째, 위성 간 자율통신으로 지상국 의존도 최소화. 셋째, AI 기반 네트워킹으로 중앙 통제 없이 작동 가능. 넷째, 단일 관제 시스템 통합 실험으로 분산형 지휘 체계 구현.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주의 자율 감시망을 구축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한국은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을 실험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문장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주의 그물을 쳤다. 그날 오후 존 디렉터가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태커, 이거 확실한 거야?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자율 네트워크라고? 지상국 없이도 작동한다고? 그렇습니다. 존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국방부에 넘어가겠어.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존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립이 아닐까요? 자립?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거죠. 지상국이 공격받아도 통신이 끊겨도 위성들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게 자립 아닐까요? 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뭘 준비하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들은 준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고 있다고.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스스로 판단하는 우주 인프라를. 그날 저녁, 저는 실제 관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나사는 한국 위성들의 신호를 수신하고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13개 위성의 실시간 텔레메트리가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위성들이 실제로 서로 통신하고 있었어요. 1번 위성이 데이터를 3번으로 전송, 3번이 7번으로 릴레이, 7번이 한국 지상국으로 전달. 2초 후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1번에서 5번으로, 5번에서 11번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네트워크였어요. 지도 위에 13개 점이 선이 된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선은 살아 있었습니다. 끊어지면 다시 연결됐고 막히면 우회했어요. 13개의 위성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로운 질서를 목격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네트워크로, 자율로, 분산으로. 그들은 위성을 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쏜 거였죠. 650km 상공에서 13개의 눈이 하나의 의지로 무너지지 않는 그물로 한국은 침묵 속에서 우주의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은 스스로 숨 쉬었어요. 3일 후 제 책상에 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에서 보낸 문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리호 궤적평가 탄도미사일 기술 분석.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궤적 그래프가 있었어요. 누리호의 상승 곡선이었죠. 그 옆에 다른 그래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건 ICBM 궤적이었습니다. 두 곡선이 거의 일치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추력 벡터 제어 데이터가 나왔어요. 누리호의 TVC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엔진 노즐이 좌우로 흔들리며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죠. 그 아래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미국 미니트맨 III ICBM의 TVC 패턴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패턴이 유사했거든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관성유도 시스템 분석. 누리호는 GPS 없이도 정확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만으로요. 이건 INS 관성항법 장치였습니다. ICBM의 핵심 기술이죠. 저는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누리호 데이터를 입력했죠. 추력, 무게, 다단 분리 시점, TVC 패턴. 모든 걸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바꿨어요. 탑재체. 위성 500kg 대신 탄두 1톤을 입력했습니다. 목표 궤도 650km 대신 포물선 궤적으로 설정했어요. 발사 지점 서울. 도착 지점 워싱턴. 저는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지구가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빨간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더니 태평양을 넘어갔죠. 그리고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거리 1만 1000km. 비행시간 33분. 도착 정확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차 200m.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번엔 목표를 모스크바로 바꿨습니다. 거리 7500km. 비행시간 25분. 오차 180m. 베이징으로 바꿨습니다. 거리 950km. 비행시간 6분. 오차 150m. 저는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탑재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누리호는 ICBM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이건 타격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궤적은 우주 탐사가 아니었어요. 명중률이었습니다. 저는 톰을 불렀어요. 이것 좀 봐. 톰이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ICBM이랑 비교한 거네요? 응. 그리고 거의 일치해.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계산해봤어. 탑재체만 바꾸면. 톰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200m 오차로 워싱턴까지. 그렇게 나와. 그럼 누리호가 미사일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쌍둥이입니다. 둘 다 로켓이고 둘 다 대기권을 뚫고 나가고 둘 다 정밀한 궤도 제어가 필요하죠. 차이는 탑재체와 궤적뿐이에요. 위성이냐 탄두냐, 우주로 가느냐 지구로 내려오느냐.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누리호의 오차 0.2km. 이건 CEP 원형공산 오차로 환산하면 200m입니다. 미국 미니트맨 III의 CEP가 200m예요. 러시아 야르스가 250m.
중국 둥펑 -41이 100m, 한국이 200m를 달성한 겁니다. 이건 명중률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누리호의 정밀도. 이건 위성을 쏘는 정밀도가 아니야. 명중시키는 정밀도야. 저는 비교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화성 -17 ICBM의 CEP 500m, 누리호의 CEP 200m. 같은 한반도에서 2.5배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정밀하네요. 톰이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다르니까.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도 발표자로 초청됐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제임스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죠. 테커 박사 설명해 주시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누리호 궤적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누리호의 궤도 진입 정밀도는 0.2km입니다. 이는 CEP 200m에 해당하죠. 제임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ICBM 수준이란 얘기죠? 기술적으론 그렇습니다.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주발사체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기반은 공유됩니다. 다른 관계자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원한다면 ICBM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워싱턴까지 도달하는 빨간 선.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죠? 또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핵심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다단 분리, 추력 제어, 관성 유도 전부요. 만약 결정한다면 3개월이면 충분할 겁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3개월? 네. 설계를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탑재체와 궤적만 조정하면 되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입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 개발이 목적이었죠. 제임스 장군이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증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밀도는 권력이 됩니다, 박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밀도는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니에요.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죠. 200m 오차로 650km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1만 1000km 떨어진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론 말이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복잡해. 뭐가요? 한국은 공격하려고 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론 억제력을 갖게 됐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야. 하지만 무기가 될 수 있지. 그리고 그 경계를 한국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나를 더 긴장시켜. 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야. 저는 톰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명중률을 배웠어. 하지만 쏘지 않았지. 그게 진짜 힘이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억제력이거든.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누리호 정밀도 분석 기술적 함의였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ICBM급 정밀도를 달성했으나 우주 개발 목적으로 활용 중. 기술적 억제력은 확보됨. 마지막 문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했어요. 정밀도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능력 지표가 되었다. 한국은 공격이 아닌 완성을 향했다. 그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650km 상공에선 13개의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200m 오차로 정확히 배치된, 스스로 통신하는, 무너지지 않는 한국의 위성들이요. 그건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도달이었죠. 그들은 타격을 배웠지만 명중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절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함이 그들의 언어였으니까요. 그 궤도는 명중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브리핑 다음 날, 저는 누리호 프로젝트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주체, 참여 기관, 예산 배분. 기본적인 행정 정보였죠. 그런데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발사 총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화. 민간 기업 이름이었어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적혀 있었죠. 톰, 이거 봐. 톰이 다가왔습니다. 뭔데요? 누리호 발사, 한화가 총괄했대. 한화요? 그거 방산 기업 아니에요? 맞아.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면에 회사 정보가 떴어요. 주요 제품 목록을 보는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K9 자주포, 천궁이 중거리 방공 미사일, 궁극의 단거리 방공 체계, 천마 대공포, 그리고 누리호 엔진. 이게 뭐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화는 무기 제조사였어요. 한국군의 주력 화포와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였죠. 그런데 그 회사가 우주로켓을 쏜 겁니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한국 정부 발표 자료를 찾았어요. 누리호 민간 이양 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화로 발사 운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우주 발사를 맡은 거였어요. 민간 기업이 로켓을 쏜다고? 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것도 방산 기업이. 저는 한화의 사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방위산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60%였어요. K9 자주포는 10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 천궁이 미사일은 UAE에 수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우주발사체까지. 이건 수직 계열화야.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포부터 미사일, 로켓까지. 전부 한 회사가 만드는 거지. 저는 기술 연관성을 그려봤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싱 기술 로켓 노즐 설계. 천궁이 미사일의 유도 기술 누리호 관성 항법. 방공체계의 표적 추적 위성 궤도 계산.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언어를 이해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무슨 언어요? 추력, 정밀도, 타격. 이건 무기 제조사의 언어야. 그리고 그 언어로 우주에 도달한 거지. 저는 미국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에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IT 사업가였죠. 테슬라, 페이팔 출신. 반면 한화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무기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폭발, 추력, 정밀 제어. 이미 알고 있던 기술이었죠. 저는 한화의 연구개발 투자 내역을 봤습니다. 2018년부터 우주 부문에 연간 500억 원 투자. 5년 동안 2,500억 원이었어요. 이 정도 투자면 진심인데? 톰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진심이지. 이건 사업이니까. 저는 한화의 우주 사업 계획을 찾았습니다. 2025년까지 발사 서비스 상용화. 2027년까지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2030년까지 재사용 로켓 기술 확보. 완전한 로드맵이었어요. 국가가 아닌 기업이 우주 사업 계획을 세운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 디렉터를 찾아가야 했어요. 디렉터님. 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찾았어? 누리호 발사 민간 기업이 총괄했습니다.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K9 자주포 만드는 회사요. 존의 표정이 굳었어요. 방산 기업이 로켓을 쏜다고? 이미 쐈습니다. 그것도 0.2km 오차로요. 존이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산업 전체를 국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네. 포를 만들던 기술로 로켓을 만들어요. 미사일 유도 기술로 위성을 쏘고요. 방산 기업이 우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전시에는?
우주 발사체가 곧바로 군사 자산이 됩니다. 기업이 국가의 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셈이죠. 존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간의 손으로 만든 국가의 의지라. 정확합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수출입니다. 수출? 한화는 K9을 10개국에 팔았어요. 이제 발사 서비스도 팔 겁니다. 위성 쏴드리는 사업을요. 존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 위성을 우주에 올려준다고?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화의 사업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 1회당 200억 원. 스페이스X보다 30% 싸요. 존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쟁력이 있네. 정밀도도 높고 가격도 낮습니다.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요. 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테커,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거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질서? 우주 발사는 국가의 전유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업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방산 기업이죠. 이건 산업과 국방의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업이 전략이 된 거네. 맞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충격받으셨어. 당연하죠. 민간 기업이 우주를 장악하는 건데.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국가가 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쏜다.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미 무기를 만들고 있었죠. 이건 시스템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시스템이요? 국가가 아닌 산업이 발사대를 세운 거야.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모델이야. 톰이 물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훨씬.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니까 낭비가 없어. 납품 기한을 지켜야 하니까 빨라. 그리고 수출해야 하니까 경쟁력을 갖춰. 저는 미국 우주 산업을 떠올렸습니다. 나사는 예산 싸움을 해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죠. 프로젝트가 수십 년 걸립니다. 하지만 한화는 달랐어요. 이사회 결정으로 투자하고 5년 만에 결과를 냈습니다. 속도가 다르네. 톰이 말했습니다. 응. 그게 민간의 힘이야.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누리호 민간 주도 발사 산업 마이너스 국방 융합 모델 분석. 핵심 내용은 3가지였어요. 첫째, 한국은 우주 발사를 민간 기업에 이양함. 둘째, 발사 주체인 한화는 방산 기업으로 기술 시너지 확보. 셋째, 산업과 국방의 융합으로 새로운 우주 경쟁력 창출.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민간이 국가를 이끄는 새로운 우주 시대가 시작됐다. 저는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한국은 민간 산업으로 국가 전략을 구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문장은 달랐어요. 한화. 그 이름 하나가 세계를 긴장시켰다. 그날 저녁, 저는 한화의 글로벌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K9 자주포가 배치된 나라 10개국. 천궁이 미사일 수출 계약 2개국. 앞으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나라 예측 불가. 그 지도는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 기업이 만든 무기와 로켓이 세계를 덮고 있었죠. 이건 기업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가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한화는 한국 정부의 전략을 실행하는 도구였죠. 하지만 동시에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민간의 손으로 만든 국가의 의지.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650km 상공에 한화가 쏜 13개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올린, 국가가 아니라 산업이 만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힘이 된 그 위성들이요. 세계는 새로운 모델을 목격했습니다. 민간이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를요. 그리고 그 선두에 한화가 있었죠. 무기와 로켓을 동시에 만드는, 전쟁의 언어로 평화를 쓰는 그 기업이요. 일주일 후, 저는 누리호 전체 발사 기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데이터가 있었어요. 저는 5차 기록만 따로 추출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 목표 궤도 700km. 실제 도달 713km. 5차 13km. 실패로 기록됐죠. 2022년 6월 2차 발사. 목표 궤도 700km. 실제 도달 701.4km. 5차 1.4km. 성공. 2023년 5월 3차 발사. 목표 궤도 550km. 실제 도달 550.8km. 5차 0.8km. 완벽한 성공. 2025년 11월 4차 발사. 목표 궤도 650km. 실제 도달 650.2km. 5차 0.2km. 세계 최고 정밀도. 저는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뭔가 묘했어요. 무작위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죠. 왜 매번 다르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봤어요. 각 5차의 감소율. 1차에서 2차 89% 감소. 2차에서 3차 43% 감소. 3차에서 4차 75% 감소. 이것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가로축의 발사 횟수, 세로축의 오차. 점 4개를 찍었습니다. 선으로 연결했죠.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곡선이 등비수열처럼 수렴하고 있었어요. 급격히 떨어지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이건 학습 곡선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보던 패턴이었어요. 톰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 톰이 그래프를 봤어요. 오차가 계속 줄어드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곡선을 봐. 곡선이요? 등비수열로 수렴하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나사의 개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년 동안 오차를 10km에서 0.5km로 줄였어요. 20배 개선. 저는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3년 만에 13km에서 0.2km로 65배 개선. 이게 가능해? 톰이 물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잖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각 발사 사이의 기간을 봤어요. 1차와 2차 사이 8개월, 2차와 3차 사이 11개월, 3차와 4차 사이 18개월.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선폭은 더 컸어요. 뭔가 배우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뭘 배워요? 실패를. 각 발사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음에 반영하는 거지. 저는 1차 발사 실패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3단 엔진 조기 종료. 산화제 공급 오류. 그게 원인이었어요. 2차 발사 개선 사항을 봤습니다. 산화제 공급 밸브 재설계. 엔진 연소 시간 30초 연장. 정확히 1차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3차 발사는 더 정밀했어요. 추력 벡터 제어 알고리즘 개선. 관성 유도 센서 교체. 페어링 분리 타이밍 조정. 모든 게 데이터 기반이었습니다. 이건 피드백 루프야.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루프요? 실패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다시 시험하는 거지. 반복할수록 정확해져. 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AI 쓴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저는 4차 발사 기술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신러닝 기반 궤도 예측 시스템 적용.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맞았어. AI를 썼어. 저는 시스템 설명을 읽었습니다. 이전 발사 데이터 3건을 학습. 1만 회 이상 시뮬레이션 수행. 최적 발사 파라미터 도출. 실시간 궤도 보정. 완벽한 학습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은 실패를 데이터로 바꿨어.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로요? 응. 1차 실패는 손실이 아니었어. 학습 재료였지. 2차, 3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발사가 다음 발사를 위한 입력값이 된 거야.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등비수열로 수렴하는 곡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설계된 학습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등비수열을 그리고 있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의도된 수렴이야.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던 거지. 0.2km. 그 값을 향해 계획적으로 다가간 거야. 저는 나사 데이터와 다시 비교했습니다. 나사는 20년 걸렸어요. 매번 새로운 로켓, 새로운 시스템. 데이터 연속성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로켓 설계, 같은 발사장, 같은 팀. 오직 데이터만 축적됐어요. 연속성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시스템으로 갔어. 그래서 학습이 가능했던 거야. 매번 다른 걸 시도하면 비교할 수가 없거든.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관성이 학습을 만든 거네요. 정확해.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누리호 정밀도 개선 분석 학습형 개발 모델. 첫 문장은 이랬어요. 3년 만에 65배 개선, 이는 나사 20년 개선 속도의 3배에 해당한다. 저는 그래프를 첨부했습니다. 등비수열 곡선. 그리고 비교 데이터. 나사 20년 20배 개선. 한국 3년 65배 개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학습 과정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AI 기반 피드백 루프로 개선 속도를 극대화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이는 진화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니까. 대신 이렇게 썼죠. 학습형 개발 모델은 우주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날 오후 존 디렉터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3년 만에 65배.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20년 걸렸는데. 우리는 매번 다른 시스템을 썼으니까요. 한국은 같은 시스템으로 반복했습니다. 존이 그래프를 봤어요. 이 곡선. 머신러닝 학습 곡선이잖아. 맞습니다. 그들은 로켓 개발에 AI를 적용했어요. 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거야? 방법론에서요. 우리는 경험으로 개선했어요. 그들은 데이터로 개선했습니다. 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패가 자산이 된 거네. 정확합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톰이 물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이 5차 발사하면 5차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곡선을 연장해 봤습니다. 등비수열 패턴을 유지한다면 0.05km, 50m. 톰이 눈을 크게 떴어요. 50m요? 그건 불가능한 정밀도야. 하지만 이 패턴대로라면 가능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다음 숫자가 궁금했어요. 그들은 어디까지 갈까? 학습하는 로켓은 어디서 멈출까? 그건 진화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극복하는. 매번 더 나아지는. 멈추지 않는 발전. 그게 한국이 보여준 거였어요. 650km 상공에 0.2km 오차로 도달한. 그 로켓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학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발사에서 더 정확해질 겁니다. 계속해서요. 숫자들이 등비수열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학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죠. 더 나아지겠다는. 멈추지 않겠다는. 완벽에 도달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관제실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CNN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스페이스X 정밀도 초과 달성.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가 0.2km 오차로 성공하며 스페이스X의 0.4km를 능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주기술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드디어 터졌네.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제 정치가 개입할 거야.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소집 통보가 왔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제 한국의 우주기술 능력 평가 및 대응. 저도 참석 명단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에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CIA 국장.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누리호 발사건입니다. 태커 박사, 브리핑 부탁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0.2km 오차로 성공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 최고 정밀도입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스페이스X보다 높다는 거죠? 2배 정밀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은? 조사 결과 없습니다. 완전 독자 개발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7초 신호 끊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인 미상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적? 네.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동맹국의 신호를 우리가 못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추가로 13기 위성이 자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상국 없이도 작동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CIA 국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군사적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전시에도 무너지지 않는 통신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ICBM급 정밀도의 자율 네트워크까지. 한국이 뭘 준비하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립입니다. 자립?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능력이죠. 우주 발사, 위성통신, 정밀 제어.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위협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협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수입니다. 변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요. 이제 한국은 우리 허락 없이도 우주에 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보고서 제목이 떴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독립 동맹 구조에 대한 함의. 보좌관이 요약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은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독자 억제력 확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독자 억제력? 네. 정밀 타격 능력과 무너지지 않는 통신망.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위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건 위협이 아니라 진화였죠.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대응 방안은 뭡니까? 보좌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협력 강화로 통제권 확보. 둘째, 수출 통제를 통한 기술 확산 방지. 셋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유럽과 협력해 기술 제한 체제 구축.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한이요? 네. 한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건 동맹국을 제재하는 거잖아요. 제재가 아닙니다. 관리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었으니까.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일본 대표의 의견이 전달됐어요. 일본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독자 대응 능력 확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발사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우위로 유럽 우주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가 갑자기 독립했으니까. 통제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제재하는 건 실수입니다. 왜죠? 그들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막아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협력이요? 그들이 우리 통제를 벗어났는데 통제할 수 없다면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정치는 현실보다 체면을 우선하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필요시 기술 통제 방안을 검토한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제지하려고 해. 제지요? 응. 한국이 너무 빨리 독립했어. 그래서 불안한 거야.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 이미 늦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650km 위에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린 궤도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었죠. 그날 저녁 CNN은 특별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우주굴기, 미국의 도전장. 저는 TV를 켰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강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에 이어 5번째죠. 정밀도에선 이미 1위입니다. 이건 기술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 행보가 동맹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이었죠. 한국은 미국에 맞서려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려는 거였습니다. 그게 왜 위협인가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다. 하지만 세계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지를 논했고, 통제를 말했고, 관리를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을 막을 수 없다고. 그들은 이미 자기 궤도에 올랐으니까. 650.2km. 오차 0.2km.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어요. 세계가 한국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건 실은 칭찬이었습니다. 인정이었죠. 한국이 도달했다는.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라는. 그 회의에서 제지란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제지는 이미 늦었으니까. 한국은 자기 궤도에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궤도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종합평가 우주질서의 재편. 하지만 첫 문장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때 톰이 뛰어들어왔어요. 마르쿠스, 이거 봐야 해. 뭔데? 일본이 긴급 예산 편성 발표했어요. 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보도자료였어요. 차세대 로켓 개발 예산 3천억 엔 추가 편성.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3주 후였어요. 한국 때문이야? 명시하진 않았지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죠. 저는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궤도 진입 정밀도 목표 0.3km 이하. 한국의 0.2km를 의식한 거였어요. 중국도 움직였어요. 톰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장정 10호 개발 일정 2년 앞당기기로. 원래 2027년 목표였는데 2025년으로 당겼더군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우주국 보도자료. 아리안 7 프로젝트, 정밀도 향상 기술 투자 확대. 예산이 30% 증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한국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 맞아요. 650.2km, 그 숫자가 경쟁을 촉발했어요.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백악관 회의 후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중국 국가항천국, 유럽우주국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실패를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마르쿠스, 또 뉴스 떴어요. 톰이 새 기사를 띄웠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국, 아리랑 위성 추가 발사 성공.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한국이 아리랑 다목적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누리호 4차 발사 불과 며칠 만이다. 한국은 이제 연속 발사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쐈다고? 네. 아리랑 위성이요. 지구 관측용이래요. 저는 발사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목표 궤도 685km. 실제 도달 685.3km. 오차 0.3km.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연속으로요. 톰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죠. 계속 쏘고 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한국은 우주 발사를 일상화시키고 있어. 연속 발사, 안정적 성공. 이게 진짜 능력이지. 저는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궤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궤도를 재정의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이 맞나? 맞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바꿨죠. 0.2km. 이제 그게 새 표준이었어요. 일본이 쫓아가고 중국이 서두르고 유럽이 투자를 늘렸습니다. 모두 한국을 따라잡으려 했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11월 누리호 4차 발사는 세계 우주 질서를 재편했다. 정밀도 0.2km는 더 이상 한국만의 기록이 아니다. 세계의 목표가 됐다. 일본은 예산을 늘렸고 중국은 일정을 앞당겼고 유럽은 기술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 하나가 세계를 움직였다. 그리고 한 달 후 한국은 아리랑 위성을 추가 발사하며 연속 성공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단발성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임을 보여줬다. 저는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세 가지다. 첫째, 기술 자립. 37만 개 부품 전량 국산화. 둘째, 학습형 시스템. 실패를 데이터로 전환해 3년 만에 65배 개선. 셋째, 민관 협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산업 마이너스 국방 융합 모델.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며 한국은 15년 만에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결론을 써야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론 한국은 허락받지 않고 도달했다. 러시아가 거절했고 미국이 문을 닫았고 유럽이 외면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다. 그들의 오차는 200m였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무한대였다. 이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지의 역사다. 세계는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됐다. 한국식 정밀도. 그리고 세계는 그 표준을 따라가고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궤도를 재정의했다. 그것이 이 발사가 남긴 전부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존 디렉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고생했네. 회의실로 와보게. 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존과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테커, 자네 보고서 다들 읽었어. 존이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해. 하지만 워싱턴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압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 한국이 궤도를 재정의했다는 거. 우리가 뒤처졌다는 뜻이잖아. 사실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선임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테커 박사,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방법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방법? 한국처럼 해야죠.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고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AI 기반 개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계속 말하더군. 한국 방식을 연구하자고. 옳은 말입니다. 태커, 자네가 TF 이끌어줄 수 있나? 저는 놀랐어요. 저요? 그래. 한국 모델 연구 태스크포스.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50km 위에 한국의 위성 13기가 떠 있었어요. 아리랑 위성도 685km에 있었죠.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세계는 새 표준을 받아들였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예산을 늘렸고 중국이 서둘렀고 유럽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변하기 시작했죠. 한국 모델 연구 TF. 우리가 배우는 날이 온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톰이 나왔어요. 여기 있었네요. 응. 바람 좀 쐬고 있어. 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5차 발사 예정이래요. 언제? 내년 상반기. 이번엔 더 무거운 위성 싣는데요. 저는 웃었어요. 멈추지 않네. 계속 나아가죠. 저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톰, 30년 전에 내가 나사에 처음 왔을 때 선배가 그랬어. 우주는 미국 거라고. 지금은요? 우주는 도전하는 사람의 거야.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저는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위성 추적 화면이 떴죠. 13개의 점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들. 그리고 새로 추가된 하나. 아리랑. 14개가 됐어요. 다음 달엔 15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20개, 30개.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모델 연구 TF 계획서. 첫 줄을 썼습니다. 목표 한국의 학습형 개발 시스템 분석 및 나사 적용 방안 연구. 저는 웃었어요. 32년간 위협을 분석했는데 이젠 배우는 거였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650.2km. 오차 0.2km.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이 세계를 움직였고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14개는 한국이 만든 거였죠. 내일이면 15개가 될 겁니다. 다음 달엔 더 많아질 거고요. 한국은 궤도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새로운 궤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TF 계획서를 계속 썼죠.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그게 제가 목격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궤도를 재정의했고 그 표준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한국이 멈추지 않는 한.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